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립영화 만드는 영화소설공인 채널맥의 김홍익 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맥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지금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스위트 홈 프로젝트. 행복하고 안락한 집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는데, 실제로 세상이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천국과 지옥이 이 가족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 사실 노현희 배우님이 저와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노현희 배우님을 소개도 시켜드리지 않고 바로 말씀드렸네요. 바로 노현희 배우님. 안녕하세요. 배우 노현희입니다. 이렇게 가족 문제 상담소 스위트홈이라는 또 코너를 만들어서 또 가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스위트홈이라는 영화를 감독님하고 같이 또 촬영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저희가 또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 고민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모든 가정에는 그런 문제, 고민, 그런 덩어리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노현희 배우님과 함께 이런 스위트홈을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면 우리들이 스위트홈이라는 영화를 같이 네. 연출하고 주인공으로 맡아 있었죠. 그런 인연이 네. 분명히 또 있고요. 네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여러분 주변에 딱 여러분 주변만 둘러보셔도 아실 겁니다. 가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오락가락하니까요. 공존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문제 상담소를 열었고, 이곳을 저희와 함께 가족 문제를 해결해 주실 원장님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우리 원장님,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가족 문제 상담소로 저희가 아주 간신히 초빙했고, 이 가족 문제 상담할 수 있는 김비수 원장님, 잠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스위트홈 프로젝트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더욱 영광이고요. 저는 현재 수원 영통에서 허그맘 허그인 수원 영통 심리상담센터 원장으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서초 가족 상담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리학 공부도 하고 또 가족 문제 상담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 초대에 이제 감독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이 바로 이곳 수원 영통에 계시기 전에 서초에 계셨거든요. 네. 서초가 어쨌든 강남 3구 중에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정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집적된 분이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족 문제 상담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함께 하시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쭉 함께 하시길 진짜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1년 반 정도 전에 2022년 5월 30일경 안타깝게도 일가족이 완도 앞바다에서 자살을 했던 그런 사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동반 자살로 또 한참 뉴스에도 나고 조금 그때 좀 세상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주 한 달 살이 뭐 그냥 키워드 하나하나만 해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끔찍한 기억들. 또 그런 것들을 또 소환하는 오늘 날이 될 텐데 사실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겁죠. 오늘 내내 또 그동안 2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면서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잊혀지잖아요. 근데 다시 또 그 생각을 하니까 좀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그때 그 사건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꼭 여기서 바로잡거나 고쳐야 될 얘기가 있는데, 우리 노 배우님께서도 동반 자살이란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원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가 흔히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네. 나와 당신이 함께 합의한 상태에서
자살을 한다 이런 얘기긴 한데 네. 여기에 부부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아이, 그 꼬맹이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살해한 뒤에 그렇죠. 네. 자살을 한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정말 맞는 말씀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녀분에 대한 일종의 살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단어를 쓰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동반 자살이란 단어보다는 말씀하신 네. 대로 가족, 아까 부부가 또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자녀를 살해하고 그리고 나서 자살을 한 경우는 비속 살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존에 쭉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요. 예전부터. 그런데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또 감독님께서 그걸 또 주제로 해서 영화까지 만들게 되셨는데, 지금도 그 어린 아이의 사진을 보면은 살아있을 것 같고, 너무 또 표정이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그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놀러 간 줄 알았는데, 네네네. 놀러 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마주할 줄 그 유나 양은 전혀 상상도 못했겠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세상 이야기라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약간의 그런 가상현실 같은 그런 내용을 또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너무 또 리얼하게 저희가 약간의 그런 뭐, 논픽션 같은 뭐 이렇게 팩션 비슷하게 또 감독님께서 또 그 시나리오를 해주시고 촬영도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막 몰입을 하다 보니까, 마치 실제 상황이냐. 그래서 엄청 많은 그런 악성 댓글에 또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그 기억은 뭐냐면 저희가 우리 유나 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유튜브로 남겼었고 네네. 그 당시 이 가족의 안타까움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찬반을 떠나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 바로 뒤에 그 당시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그 당시 유나 양의 죽음 이전에 실종 사건부터 시작된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바로 뒤에는 유나 양의 안타까운 그 당시 정말 귀엽고 깜찍했던 10살 바기의 표정이 담긴 사진과 그리고 인양됐던 사진이 뒤에 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뭐냐면 저렇게 어린 소녀를 엄마 아빠가 학교 가지 않아도 돼. 우리 제주도 한 달 살이 하러 가자. 라고 신청했고 신청한 뒤에 10일 가까운 가량 완도나 저기 해남을 여행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10일이 채 안 된 5월 31일 날 새벽 엄마와 아이는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차를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모두 다 실종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사실 유나 양이 학교로 복귀해야 될 시점에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종신고를 냈고 그러면서 수족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걱정인 거는 네. 가정에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긴 시간 동안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그걸 꼭 탐지하거나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저렇게 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당시 사건 이후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저 유나에게 생존 징후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핸드폰 사용 확인인데 네. 그게 거의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네. 친족, 가족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별로 통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분들의 삶이 좀 고립되었었다. 외로웠었다. 네. 뭐 안타까운 상황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분들은 외롭고 고립되고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지금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히키코모리라는 그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굉장히
대인관계가 축소되고 거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이제 혼자만의 공간 속에 자발적으로 gat혀서 지내시는 분들이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족은 서로 돌봐주고 또 서로 의지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인데 그 가족이 이렇게 다른 가족들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고립이 돼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였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히키코모리라는 네. 좀 생소하기는 한데 네. 그렇게 이제 고립이 돼서 지내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또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좀 요즘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이나 특히나 지인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럴 때 누군가가 진짜 손을 내밀어주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런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 하나만 있었어도 그렇죠.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또 다른 또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 주변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스스로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안부 문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고 카톡 보내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그것도 형식적이고 그냥 관심이 있다기보다 이제 뭐 새해니까 누구한테나 다 보냈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 지내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게 뒤에서 또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살 예방이나 아니면 이런 고립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안과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그거는 오늘 아주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안타까운 가정이 큰 결정을 하게 되었고 아이에게 학교 안 가도 돼. 그리고 한 달 동안 아주 멋진 제주도에서 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떠났죠. 그리고 떠났을 때 어쨌든 얼마나 아이가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정말 학교를 안 가서 정말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아이가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날 아빠와 엄마가 잠든 아이를 또는 의식이 없는 확인이 안 되지만 업고 나온 장면이 이들의 생존 징후로는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CCTV에서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예. 그런 상태에서 차에 탑승을 했고 그 뒤에 나중에 그 분들의 어떤 신체 징후를 확인해 봤더니 엄마랑 유나 양은 수면제를 먹었고 복용을 한 상태였고 아빠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 네. 그리고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그 사망 추정 시간으로 짐작을 하는데 이유는 아빠의 스마트폰이 완전히 꺼진 시점이 새벽 4시로 나와요. 네. 엄마와 유나 양의 스마트폰은 새벽 1시. 그럼 그 사이에 잠든 걸 확인하고 아마도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들어간 상태에서 아빠의 핸드폰을 스스로 끈 게 아니면 물에 잠겨서 스마트폰이 더 이상 통신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뭐 상상하기조차 힘든데 또 같이 또 옆에 있었던 엄마와 딸 유나 양은 그때 또 깨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남일 같지가 않아요. 진짜 끔찍한 생각인데 제가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냐면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유나가 네. 중간에 깼다면 그리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물이 차오르는데 그곳에서 의식을 차렸다면 어땠을까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아빠, 엄마의 결정 때문에 이 어린 꼬맹이가
거기서 숨졌을 걸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가족들을 알아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사실 먹고 살기 힘든 건 다 마찬가지고 그 당시 코로나 끝물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사업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최악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의 희망을 얻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쨌든 자살까지 하려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어떤 이유도 있지 않을까. 경제적인 이유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이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자살을 계획하고 또 자살 도구들을 준비를 한다던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만한 징후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분들이나 자기 자신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지 이제 확인하시고 도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행동 신호예요. 행동. 네, 행동 신호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하나의 좀 의아한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만난다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는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만난다던가 아니면 제일 좀 더 중요한 사인은 일기장 같은데 죽음이라는 단어 또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니면 죽으면 어떨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단어들이 언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메모장이나 일기장이나 SNS에 실제로 이런 그 글들을 남겨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자기 물건을 정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미리. 그래서 실행을 하기 전에 그렇죠. 자신에게 소중했던 거, 좀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물로 이제 그냥 선물이야 하면서 줄 수도 네. 있지만 그게 아니고 좀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이다. 그러면은 좀 유심히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수면제 같은 것을 모은다던가, 그죠? 진통제, 수면제, 감기약 등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복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잖아요, 인터넷에. 맞아요. 네. 우리가 저희가 좀 어렸을 때는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혀 깨물고 자살한다. 에이. 아니면은 무슨 목을 맨다던가 방법이 참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그런 것들을 맞아요. 검색도 많이 하고 또 영화나 어디 뉴스나 이렇게 보고 모방을 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방법이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너무 다양하고 또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공유하기도 사이트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이런 행동 신호들 중에 아까 이제 수면제나 진통제 같은 거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줄이나 칼 같은 것을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유심히 가족이나 또 가까이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지내는 그런 지인 같은 경우는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고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중요한 거니까. 네네. 언어적인 신호는 아까 이제 글로 남기는 건 이제 행동 신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경우에 나 죽고 싶다. 나 실제로 죽고 싶다, 네. 죽을 것 같아. 네.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라는 말은 힘들다라는 표현의 이제 연장선에서 말을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죽고 싶어. 여기 약간 달라요. 오. 그렇죠. 예. 죽을 것 같아. 이거는 우리가 왜 힘들 때
늘 하죠. 네, 죽겠다 죽겠다. 네, 그러니까 자살 징후라기보다는 힘들다는 거에 과장된 표현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약간 더 능동태인 거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죽고 싶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네, 죽는 네.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표현들. 나는 쓸모가 없어 사라져 줄게. 떠나고 싶어. 나는 하루살이였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하루 사는 네, 사람. 네. 하루살이였으면 좋겠어. 하루살이가 부러워. 난 하루살이였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도 근데 했었어요. 하루살이가 네.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또 바로 오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루살이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 대학생이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그분은 이제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이제 제가 여행 가서 만났던 분인데요. 아. 네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신호와 관련된 건데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아무데도 안 나간다던가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고 하거나 또 어떤 걸 해도 재미없어 해요. 야, 무엇을 하든지 네. 재미가 없고 감정이 굉장히 다운된 상태에서 유지되거나 네. 아니면 지나치게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양가적이에요. 말하자면 굉장히 단조롭게 저조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실제로 세상을 등진 네. 이제 자살을 선택한 그런 이제 뭐 주변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 마지막에 막장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과격하게 그렇죠. 엄청나게 그냥 스파크가 팍 그쵸. 튀어서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진짜 볼장 다 본 끝장을 본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로 치열하게 바닥까지 다 보이면서 싸운대요. 그러니까 싸움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원래 이랬나? 이 정도까지였어? 싶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딱 왜 죽을 때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너무 그쵸.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해서 너무 순해지고 착해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용서하면은 죽을 때가 다 왔나? 뭐 이런 이제 농담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미친 듯이 막 죽자 사자. 그렇죠. 이렇게 내일이 없는 안 좋은 것처럼. 꼴을 다 보이고 음. 이제 스스로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약간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네. 위기 징후를 말씀하시는 건데 네. 이때 정신병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우울증이나 네. 이런 것들에 걸렸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희도, 문진만으로, 대화만으로 우울증 진단을 하지는 않아요. 예. 말하자면, 상담을 하면서 또 심리검사, 심리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울증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모두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고요. 하지만 자살 징후는 제가 말씀드린 행동적, 언어적, 또 정서와 관련된 기타 모습들이 나타날 때는 우울증이냐와 상관없이 관심을 기울여 주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궁금했던 건 거기에 하나 더 우울증에 걸리면 네.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네. 그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우울증 진단 그 기준에 죽음에 대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한다라는 문항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증상이 높게 나타나신 분들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많고, 확률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살한 분들이 다 우울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우울증인 분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시는 건 맞으세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뭐 그렇게 우울증에 걸린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외부 여건에 따라서 내가 나를 힘들게 지치게 세상에 정말 사는 의미가 없게 끈을 놓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증상들은 누구나 또 갖고들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어떤 술이나 약물 네네. 그리고 또 잠이 안 와서 늘 또 수면제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약간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네. 특히 우울감이나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또 성격적인 그런 성격 장애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성격 장애와 관련된 증상이 있으신 분들 중에 갑자기 이제 술을 드시고 이제 평상시에는 뭐 일종의 좀 과격한 행동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안 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데 술이 영향을 발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꺼냈냐면은 부검 하시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 부검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제 사망까지 가게 된 거가 다 이렇게 나온대요. 또 전문가시니까. 근데 뭔가 술을 드시고 그 전에 굉장히 치열하게 지인들하고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더니 이제 마지막에 뭐 가족이 있다 보니까 책임져야 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도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여기 손톱 자국이 목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생명의 끈이 끊기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살려고 이걸 뜯으려고 막 여기 손톱 자국이 이게 목에 막 핥힌 자국 이거를 막 한 게 이제 부검 결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들지 않았을까. 방금 이런 실제적인 케이스를 얘기하시니까 저도 과거에 아주 안타까운 상황, 실제 겪었던 상황인데 네. 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다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와 함께 동료들끼리 다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틀 후면 그 작품을 찍기 위해서 모든 걸 진행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데 바로 우리랑 정말 즐겁게 얘기하고 많은 술을 마시긴 했는데 집에 가서 바로 그날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살 시도를 본인도 알코올에 휩쓸리면 그냥 뭐랄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징후처럼 해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려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이 중환자에서 깨어나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술이라는 게 정말 끔찍한 상황을 그냥 만들어 볼 수 있다. 술도 그렇고 또 우울증 약이나 뭔가 이제 뭐 공황장애나 이런 게 뭐 있을 때 계속 이제 정신과 약을 또 이제 처방을 받잖아요. 근데 문득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해지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중환자실에서 2번이나 그 가족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이거를 동맥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할지언정 순간적으로 그렇게 욱하는 감정이 생기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 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그런 가족, 내 형제자매 중에 아니면 부모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닐 거라는 거지. 제가 보기엔 평생 가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징후가 한 번만 하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 준비하신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걱정해야 돼.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실 때 바로 옆에 쭉 체크리스트 쭉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하나씩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가족이나 지인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 13가지 증상들이나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1년 내에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잘 지내고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좀 순간적으로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것. 자해하는 것 특히. 네, 그렇죠.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SNS로 그런 자해한 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도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게임처럼 하지만 그 청소년 분들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 대상이 맞고요. 세 번째는 초조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다가 갑자기 차분해지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이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갑자기 센치해지고 막 갑자기 또 네. 막 네. 업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좀, 뭔가 업앤다운이 심한 경우에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네 번째 사항이 제일 중요하고도 좀 심각한 경우인데요. 네. 칼이나 끈, 농약, 다량의 수면제, 또 알약 등을 계속 모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뭔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과 관련된 도구들을 모으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경우는 굉장히 높은 위험, 아주 높은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뭐 죽을 결심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그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그때는 이제 미성년자 뭐다 보니까 그 수면제 같은 거 이런 거를 약국마다 이렇게 한정 그 수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몇 알, 여기서 몇 알, 네. 여기서 몇 알. 그래가지고 소주에다가 이렇게 마시면은 되게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뭐 어디서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도 했었는데 제가 죽기 싫었나 봐요. 와, 나 죽을 거야. 확 마셨는데 안 죽어요. 봤더니 혀에 알랄랄랄 그냥 딱 붙어 있더라고요. 넘기기 싫었던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이제 뭐 저도 예전에 막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오늘 또 이런 또 방송을 하면서 왠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정말 삶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언제 때라고요? 10대라고요? 네, 10대 때. 10대 때죠. 10대 때. 아주 어린. 어렸을 때. 한 고등학교 2, 갑자기 3학년. 확 들어가지고. 확 들어서. 너무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예, 한번 살짝. 푸시려고. 네. 그러면서 저는 네. 여기서 한번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방금 1, 2, 3, 4번 같은 상황이 되는 걸 네.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런 관심을 기울이면 아이들이 그걸 눈치채지 않게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네요. 간간히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네. 청소를 하면 돼. 아. 아이 방을 청소하든 나와 함께 할 만한 사람은 청소. 그러면 좋은 나중에 방법이네요. 들켜도 나 너무 더러워서 내가 청소를 해준 거야. 좀 깨끗하게 하고 다녀. 그러면서 이것도 확인하게 깨끗하게 정리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얼마나 꽁꽁 잘 숨겨놨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청소해주기. 네. 뒤지지 말고 청소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뒤지지 말고. 전 다른 뒤지로 지금 죄송해요. 근데 어차피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네네. 뭐 이렇게 좀 환기를 시키다 보니까 진짜 죽는다. 입버릇처럼 하는 엄마, 부모님 앞에서 나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늘 죽는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죽는다 하는 사람은 진짜 안 죽는다고. 어느 그런가요? 이거 되게 그런 얘기도 왜 있어요. 되게 의미 있는 너무 디테일하게 질문이네. 들어갔나?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예. 있으니까요. 지금 그게 이따가 제가 퀴즈로 낼 문항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네네. 죽는다 하는 사람 안 죽는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속설이고, 실제로 자살을 실행에 옮기고 사망한 분들 중에는 그렇게 평상시에 티를 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알 수가 대해서는, 없구나. 네네. 그게 이제 협박식으로든, 뭐, 약간 농담처럼 들리게 너무 자주 얘기를 하더라도, 다양한 농담들 많잖아요. 네. 근데 하필이면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반복한다라는 건 그 신호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그 말씀하시면 사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네. 신호를 보낸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네. 그리고 그 방법을 자기도 죽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만약 그게 외면당했거나 아니면 무시당했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끔찍한 결론을 다다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구조 신호 SOS를 보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 사이에 낚아채서 정신 차려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떤 힘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약간 서포트 해주면 좋겠다. 예. 그걸 우리가 오늘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게요. 하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가족이 옆에서 챙겨줘야 된다, 뭐 주변 사람이 옆에서 돌봐야 된다. 그런데 딱 까놓고 얘기해서 요즘에 나 살기 바빠갖고요.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없어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아까 유나 이야기를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지만 학교 안 나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희는 예전에 하늘이 무너져도 학교는 갔어야 되는 그런 세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게 자유롭게 또 선택이 됐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들도 그냥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안 나오면은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흔하다 보니까 그냥 학교 코로나 이후로 뭐 안 나오고 싶어서 부모님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안 나오나 보다. 모르지. 옛날처럼 맨날 확인하고 친구가 맨날 가서 막 뭐라고 하고 그러질 않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말씀처럼 이제는 핵가족화 되었고 타인의 삶에 대해서 예전엔 간섭처럼 했던 게 네네. 사랑이나 교류, 교류 이런 것들이었던 게 간섭처럼 들어서 이제 더구나 확실하게 삶의 구분을 해버리죠. 왜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지 않게. 근데 사실 그걸 좀 하면 네. 그런 일은 줄어들긴 하겠죠, 당연히. 관심을 가져주는 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보다 그게 근데 쉽지가 아주 않죠. 쉽지도 않고 네. 가끔씩 지나치면 싫기도 해요. 간섭으로 느껴지고. 그렇죠. 간섭으로 느껴지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해서 네. 이게 안타까우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 아까 노현희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도 체험학습 뭐 이런 방식으로 학교를 네. 잠깐 빠질 수 있게 이런 제도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자가 정확하게 이제 서류를 작성하고 그런 과정들이 당연히 있고, 그런데 만약에 보호자가 이제 유난의 가족처럼 보호자가 이런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을 끊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였던 게 맞고, 그런 부분에서 평상시에 이렇게 연락이 잘 되다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잘 안 되거나 하는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그 자살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우울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중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스스로 무가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나는 쓸모가 없어 무가치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면은 좀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지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또 최근에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그런 경우에도 뭐 일종의 뭐 따라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죽음을 더 생각을 많이 하거나 또는 시도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했던 뭐 어떤 뭐 동료나 아니면 가족 그러면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그런 결심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측근이 그렇게 사망을 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전에 뭐 전쟁통이나 뭐 이런 시절에는 그냥 따라간다. 내가 혼자 살아서 뭐해.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접하다 보면은 정말 남매, 뭐 형제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유명인이 자살을 했을 때 네.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현상을 아시다시피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유명인을 사랑했던 또 팬들 중에서도 그런 나도 따라갈래 하면서 비슷한 그런 자신의 삶을 끊는 행동을 시도하거나 또는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저 진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이야기죠. 네. 자, 그러면서 저는 여기 있는 13가지 중에 저런 것 뭐냐면 암이나 되게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걸렸을 때 고통스럽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분들 당연히 한국은 자살이 당연히 불법이고 네. 자살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자살 방조죄가 돼요. 그냥 흔히 말하면 현행법상 위법이야. 근데
우리나라 아닌 스위스에서는 음. 그걸 존엄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그걸 되게 희망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마치 여행 가듯이 가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어떤 징후들 분명한 거죠. 자살하겠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걱정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술은 끔찍한 상황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동인이다. 맞아요. 네. 사실 우리 노배우님하고 저하고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저도 잘 못 마셔요. 네. 근데 이제 별로 위험해요. 네네. 술이 제가 이제 알코올 관련해서도 간혹 교육을 하긴 하는데요. 네.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경험, 뭐 알코올 문제에 대한 유경험자는 아니지만 술이라는 게 이제 전두엽,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어떤 판단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도와주는 전두엽을 좀 마비시킴으로써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시도하는데 충동적으로 시도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상시에도 술을 많이 즐겨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런 우울과 관련된 또 자살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술이 좀 위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네. 또 기분 좋을 때는 사회적 음주, 말하자면 즐겁게 이제 한두 잔씩 하는 그런 정도는 괜찮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 다운될 때는 술보다는 좀 더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13가지 것 중에 네. 실제로 위험한 정도가 어느 정도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 항목 중에서 네. 3개 이상 해당되면 높은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살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제가 아까 4번째로 말씀드렸던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모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보여지면 그거는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심각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면 꼭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 지점이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너 지금 죽으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뭐 우리 어디 뭐 여행이라도 갈까? 아니면 영화라도 보러 갈까?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건지 뭐 자꾸 그런 질문을 하면은 오히려 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노 배우님이, 노현희 배우님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제 퀴즈를 지금부터 좀 내려고 했었는데요. 먼저 텔레파시가 계속 통하나 봐요. 네네. 지금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 너 죽으려고 그래? 왜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쵸? 것 같은 생각.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또는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뭐 돌려 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죽음이란 단어를 언급을 안 하고 왜 나쁜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통념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제일 우리 일반 분들이 오해하는 영역인데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죽음이란 단어를 언급을 하는 게 때로는 빙빙 돌려서 나쁜 생각 하지 마. 뭐 그런 생각 씩씩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조언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저희 전문적으로 죽음에 대해, 그러니까 자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직접적인 질문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너 죽을 생각 하지 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입장과 상황을 둘러서 보지 말고 네.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네. 죽음을 대면하듯이 그 네. 상황을 분명하게 얘기하다 보면 네.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사람의 얘기를 이제 스트레이트로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너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질문 형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죽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자면 조언이죠. 죽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고 약간 차단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네, 상대방 네, 했는데 네. 네.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물어봐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연나 그래서 원장님이
마치 우리들을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처럼 질문하시면 딱 어울리겠다. 어떻게 얘기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렇죠. 방금 지금 친구한테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네. 제가 그 고민을 던져주는. 네. 그 제가 이제 뭐 이제 조그만 극단을 하나 하고 있는데 심리극 같은 그런 이제 웰다잉에 대한 그런 연극을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웰빙 어떻게 뭐 사는 동안 행복하고 이렇게 뭐 즐겁게 살아갈까라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관심사잖아요. 근데 예전에 무슨 선진국이나 이렇게 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을 마감할 때 굉장히 행복하게 마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한번 심리극처럼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서 대화를 그냥 리얼 대화를 하는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관속 체험 같은 너무 좋죠. 그런 거를 한번 그냥 관객 상대로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유튜브 같아요. 잘 돼서 어떻게 제작비가 나오면 한번 해볼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이짬에 갑자기 구독, 좋아요, 댓글. 네, 우리 얘기해야죠. 네네. 네. 진짜.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제가 요새 상품 협찬받았고요. 왜 선글라스인가? 쉬어가는 코너. 웬 고글인가 하시지만 이게 바로 협찬사의 협찬품이고요. 이런 걸 멋지신데요? 하다 보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네. 연극은 땅 파서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어요. 얼마나 고생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땅 파서 못 만들거든요. 네. 저희가 진짜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하면서 살짝씩 이렇게 또 환기도 좀 시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 징후가 있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네. 도움이 되는 행동과 말,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퀴즈를 한 5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우리 진행자 두 분께서 맞춰주시겠어요? 네네. OX 퀴즈입니다. OX요? 네. 예. 다음. 잠깐 여기서 네, OX면 네. 뭐라도 안 걸어도 될까요? 500원이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밥이라도 오늘 걸릴까요? 저녁 오늘 밥 걸을까요? 네네. 그 두 분 중에 우승자에게 제가 밥을 사는 거로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한 명은 그냥 집에 가고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 한 분은 이제 더치페이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이, 지인이, 나는 이런 일이, 힘든 일이 있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죽을 생각을 해. 이거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X. 생각보다 네. X죠. 두 분 다 정답이십니다. 네. 두 번째,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살면 돼. 자, 이것도 완전 X입니다. 저는 X입니다. 저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한데 그럼 느낌대로, 네, 그냥 저는 느낌대로 O. 네. 해볼게요. 네. 저는 X. 이견도 또 있어야 되니까. X. 네. 동감이 한번 해보시면. 제가 지금 채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저는 O입니다. 여기서 O. 네. 네 번째,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한테만 말해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이건 뭐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네. 다섯 번째, 죽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볼까? 네, 이건 뭐. 네.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1번부터 4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번째 질문까지는 다 X고요. 네. 뭘 그런 걸 가지고 죽는 생각을 하니 X 두 분 다 하셨죠. 네. 그다음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면 돼. 이거는 노현희 배우님 O 하셨고 감독님 X 하셨는데 X가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요거는 저는 X 했어요. 저는 O 했습니다. O 하셨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X예요. X. 네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안 괜찮은 사람한테 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냥 네. 희망 고문일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럼 지금 저희 동점이네요. 네. 네, 네, 동점이네요. 네, 네. 아, 제가 점수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분의 하나에 너무 예민했어. 두 분에게 밥을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거야.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음. 그게 오히려 안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게요.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의미 없는 말로 들려요. 잘 될 건덕지가 없는데 음. 계속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립 서비스 같은 누구나 맞아요. 다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희망 고문. 그냥 뭐 되지도 않은 막 이런 벌어지지도 않은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반문이 나올 것 같아요. 네가 나만큼 힘들어 봤어?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개인적인 일리 생각입니다만. 있는,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네. 네. 노현희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힘들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네. 분들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는 의미가 없어. 예, 전혀 의미 있게 이렇게 네. 위로해주는 말로 들리지 않아요. 이런 게 다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딱 저하고 맞네요. 잘 됐네. 극복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음. 살아있으면 오늘 이 방송 덕입니다. 그럼 우리 케어할 사람이 네. 분명하니까 그건 낫네요. 앞으로 계속 케어하면 아, 돼요. 진짜 제가 어떻게 진짜 뭐 자살 예방 막 이런 거 저도 캠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연극을 만들고 감독님하고도 매일 그대와라는 작품이 자살을 실제로 한 예를 감독님께서 다 서칭을 하셔서 실제 이야기를 옴니버스로 만든 작품이에요. 매일 그대와. 네. 그래서 연극을 그것을 만들었었죠. 네. 이제 부산 국제연극제 출품도 하고 제가 직접 또 출연도 하고 했었는데 막 그런 것들이 뭐 계속 뭐 결심을 하다가도 아 살아야지라는 또 희망을 갖게 하는 도움도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냥 매일 죽을 결심을 했었던 또 한 사람이라서 케어할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어쨌든 타겟팅은 분명하네요. 네. 우리 노배우님 아주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네. 이런 얘기 하는 게 필요하네요. 너무 리얼 대화네요. 오늘 뭐 대본 다 필요 없네요. 지금 우리가 네.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 자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된 건 저 역시 그런 일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자살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한 다음에 자살 예방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네. 반년 동안 만들다가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아니면 자살을 정말 시도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정말 반년 동안 찍으면서 이야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해 봤던 적이 있는데 사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렇죠. 그 정도 상황이면 듣지 않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정말 이거는 제가 너무 좋은 방법이구나. 이건 느꼈던 게 뭐였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새 대한민국에도 고독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네. 그분들의 죽음을 유의하고 그분들의 살만한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게 놀랍게도 뭐였냐면 집에 단지 화초를 키우든 금붕어를 키우든 뭔가 자기의 노력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키우는 것들이 있으면 자살을 안 하신다는 게 거의 정평이 나와 있었거든요. 맞아요. 강아지하고도 그렇고 강아지. 네, 혼자 있는 분들 보면은 주말 같은 때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쁜 뭐 반려견이 있다던가 화초를 키운다던가 하면은 그냥 그 아이하고 계속 무언가를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네네. 사람이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다. 누구든 끔찍한 상황이 되더라도 죽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다라는 게 정평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되게 좋은 묘안이라고 제가 쓰세요. 청소하기, 집안 청소하면서 우리 가족의 상황을 확인해 본다. 그렇죠. 내 것만 치우지 말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그만 금붕어나 조그만 화분이나 오래 살 수 있는 거 주면서
흔히 말하는 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선물한다? 네.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제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생명체와 같이 음. 대화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또 다른 희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웃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어떤 뭐 직업군에서 왜 개그맨들이나 이런 분들이 남을 항상 웃겨야 되고 저도 이제 배우다 보니까 항상 밖에 나가서는 즐거워야 되고 웃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푼수처럼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무언가 내 속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질까 봐 못하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런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은 그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노배우님 말씀하시니까 그 최근 취미 생활 중에 거북이 키우기도 이제 유행을 한다고 해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 건강이 조금 염려가 되시거나 또 좀 약간 우울하거나 이런 분들이 주변 분들이 거북이를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대요. 오래 살라고. 같이 친구가 의미가 돼서. 확실하네요. 네네. 좋네요.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 또 강아지나 조금 또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금방 또 떠나 보내야 되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장수하는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그분들한테는 좀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거북이 선물하기. 좋네요. 네, 좋은 방법 하나 알았네요. 아무래도 생명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 좋네요, 좋아. 네, 시합하는 거야. 네가 사나 내가 더 오래 사나.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그렇죠. 꼬맹이한테 항상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오늘 어땠냐면 밖에서 누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있으니까 네. 사람은 그 얘기 1분도 안 들어줘요. 1분? 30초? 네. 그리고 또 비밀 이야기 같은 경우는 하도 또 이 낱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듣고 또 요즘에는 막 SNS 이런 기록도 다 남고 하니까 진짜 하고 싶은 속 이야기를 그러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사람이지만 얘가 엄청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그냥 우리 이제 동물 아끼는 그럼 뭐 식물이나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좋은 방법이라고 굿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생각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험 징후가 있는 사람들의 체크리스트를 쭉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이나 방법을 좀 찾아보긴 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들 듣고 있고요. 바로 이 순간 꼭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광고. 광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저희 프로그램 살려주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사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특히 주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뭐랄까 무력감을 느끼고 그것에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 징후가 있는 분들에게는 첫 번째로는 물어봐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묻는다, 드립니다. 질문. 네. 그래서 지금 이 기법을 제가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물들여 기법이라고 물들여? 네. 물들여? 물들여 기법으로 여.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어보기예요. 물어보기. 괜찮니? 지금 잘 지내고 있니? 아니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했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기. 야, 여기서 뉘앙스가 진짜 중요해요. 음. 야, 괜찮아? 뭐 이렇게 아니면 약간 짜증 돋고 뭐야,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을 붙여서 얘기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 괜찮은 거야? 마치 괜찮지 않은 게 문제인 것처럼 예. 하면 큰일 나잖아요. 맞아. 아, 말투가 말투가 중요하다라는 진짜 거를 말에도 온도가 있잖아요. 그러네. 말의 온도. 언어의 얘기하는 온도. 말의 사람들. 온도, 네. 말의 온도가 있죠. 오히려 너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 네. 말의 온도가 진짜 있다. 뭐 말의 어차피 온도. 힘이 없죠. 말 싸가지 없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말의 온도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말의 온도가 36.5도는 아니어도 너무 차가우면 네. 차갑거나 정말 열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말의 온도 말이라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네. 확인하는 걸로. 네. 아,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정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은 그 코멘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물어봐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주는 그 뉘앙스? 영혼을 실어서. 네, 아니, 따뜻함을 원장님처럼 실어서. 따뜻한 분은 그렇게 맞아요. 물어보시겠지만 가끔씩 이상하게 뾰족하게 날리는 사람도 좋은 있거든요. 말도 나쁘게 표현하는, 있어요. 나쁘게 들리게끔 하는. 그것도 제주지. 참 기술이죠. 네? 예. 제주야. 주위에? 아니, 주변에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아. 그런 사람들 물리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리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 아, 츤데레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침대래 학교? 네. 츤데레 분들이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말을 약간 투박하게 하고, 거리면서 근데 속마음은 아닐지언정. 겉으로는 다른 행동으로는 챙겨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엄청나게 챙기거든요. 네. 유일하게 챙기는데 말은 네. 마이너스 되게 273도. 네. 그러니까. 말본세라고 막 어른들이 또 말씀하시는데 막 그렇게 되게 이렇게 뾰족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래도 여기서 유일한 남자분이시니까, 네. 남자분들이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를 여자들이 쓰는 그런 화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신가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여자들이나 저렇게 하지. 음. 그리고 그렇게 말한 적이나 행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이상한 거 같아? 미친 거야? 아니면 죽을 때가 된 거야? 왜?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왜 거예요. 저래?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이러면서. 다 한다.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을 땐 되게 차갑게 들리고 뾰족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네. 좋게 말해서 친데레지 정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밥맛 떨어지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위험해요, 남자들은. 네. 물론 여자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네, 네. 말의 온도가 중요하다. 말의 온도. 음. 물어보기에 괄호 열고, 말의 온도가 중요하다. 네네. 하나같이 만들어가네요.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뭘 들여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들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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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중요하지.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들어주기죠. 들어주기. 네. 들어줄 때 제일 중요한 일종의 제스처 또는 비언어적인 행동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죠? 들어줄 때 제일 중요한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태도? 저는 딱 한 가지 느끼는 네. 거는 음. 말 없이 그렇죠. 리액션이 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어떤 추임새 같은 거 그랬구나. 맞아. 그렇죠. 어떡하니. 그렇죠. 뭐 이런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렇죠. 근데 왜 말할 때 꼭 토달고 항상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본세가 이상한 사람도 음. 있지만 무슨 얘기할 때만 갸우뚱 그게 아니고 근데 말이야 막 이렇게 계속 받아치는 경우도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도 이렇게 말의 온도처럼 어떤 리액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리액션 진짜 중요해요.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 있어. 말해가지고. 맞아, 너의 가르치려고 말은 이게 그러고. 틀려. 맞아. 이런 얘기를 꼭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환장하겠어요. 그럼 진짜. 환장하죠. 네. 말을 들어주기가 세상에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뭐 경청과 소통에 대해서 네. 같이 또 이야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네.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듣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아이 컨택, 그러니까 눈 맞추기. 눈을 네. 맞추고. 그런데 아까 말 없이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것보다는 아까 노현희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이 남자들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오반데 네. 99% 불가능해요. 네. 이거 정말 내가 진짜 귀여운 딸이 네. 아니면 진짜 힘들어. 귀여운 딸이나 썸 타는 사이. 맞아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은 아니면 이제 그것도 뭐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건지 그렇죠. 점점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제일 환장하겠는 거는 남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 거. 계속 딴짓하고 있고. 어떻게? 최악이지.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많죠. 뭐 동창회 가서도 어머 야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어머 너 어머 뭐 했니? 막 이러다가 갑자기 단체 사진 찍고 다 핸드폰 보고 있고 각자 이제 자기 다 개인주의가 돼가는 거죠. 말하는 현실이에요, 사람 현실. 네. 말하는 사람은 있는데 듣는 사람은 없는 동창회요. 네. 아하, 진짜 끔찍하죠. 네. 그리고 다들 남의 일에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 얘기들만 하고 그리고 남 이야기를 좀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말하다가 뻘쭘해져요. 너무 아니, 각자의 그만큼 다른 행동들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가 너무너무 힘든 힘들어요. 거예요. 다들 힘들어요. 바쁘고. 그리고 들어주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내가 관심도 요만큼 없는데 그걸 계속 들어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 자기도 약간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시간 할애를 우리가 그 남한테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친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만큼 가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쌓아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내가 여기 와서 왜 이 짓을 해야 돼? 내가 왜 여기에 시간을 뺏겨야 돼? 이런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할 일 끝나면 그냥 바로 아웃. 그러니까 점점 너무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파편화되고 네네네네. 외딴 섬처럼 네. 느끼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을 하는 자살률을 갖고 있는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이미. 그렇죠. 된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네. 1위죠. 네. 된 거라는 거죠. 지금 두 분께서 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셔서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 들어주셔서. 근데 이제 들어주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때에 따라서는 좀 뭐랄까, 내가 지금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5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부지간에도 보통은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해결점을 제시하게 되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집에서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니까 둘이 눈을 보고 이렇게 눈 맞추면서 대화할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5분 뒤로 하기 힘들죠. 한 힘들어요. 집에서도 카톡으로 서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내가 힘든 얘기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뭔가 고민거리를 얘기를 할 때는 내가 5분 정도, 10분 정도 너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네. 듣는 훈련이 잘 안 되셨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뭐 친데레 학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말을 부드럽게 하고 또 잘 들어주는 게 친밀한 관계나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관심을 가져주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좀 더 연습을 하시도록 좀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데레 학교 진짜 원장님 한번 해보죠.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친데레 학교라는 거 남자들이 특히 그래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얘기하면 들어주는 것보다 이걸 해결하려고 해. 네. 시스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돼. 음. 그래서 그 얘기를 바로 해줘요. 네. 자기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해주는 거지.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저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저는 좀 경청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디 가서도 남의 이야기를 되게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친한 사람한테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 엄마라던가 가족이죠, 정말 가족. 저의 측근들한테는 그냥 막 듣기도 싫고 막 그냥 한 두 마디 세 마디 이상 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막 우라가 치밀고 근데
저뿐 아니라 모두 다 다 그렇죠. 예, 대부분.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또 있을 때 잘하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의주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항목 중에 그게 있어요. 암, 만성 통증성 질환, 뭐 초기 치매,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절망감을 호소할 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이 가장 듣기 힘들어하고 외면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코로나 때 또 많이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가족이 또 그걸 결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격리를 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호수 뺄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또 친구 중에서는 우리 아빠 내가 죽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계속 후회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이러니까 그 결정을 또 가족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자살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타살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근데 그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잘 듣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열려 있지가 않은 거잖아요. 닫아버리잖아요.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아까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 것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내 시간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꾸 딴청 피우기를 하거든요. 네. 네, 주의 집중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뭐랄까 그렇게 아껴서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으면서 딴청 피워서 얼마나 생산적인 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살 예방 또 주변의 지인분들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지금 이렇게 물어봐주고 들어주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시간을 내는 것은, 즉 내가 5분이라도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 또는 가족의 이야기를 눈을 맞추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정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강조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들까지 했고.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좋은 미션 같고 어렵고 힘들지만 꼭 하고 싶은 게 미안하지만 5분만 5분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고, 네. 5분 네.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진짜 긴 시간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 사이에가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누가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5분은 네.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다. 5분은 네. 한 사람을 살린다. 이런 생각 갖고요. 그렇죠. 그 사실 자살 위험 신호가 있으신 분들은 내 얘기를 5분만 들어줘 이런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자면 물들여 운동을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물들여 운동을 시작한다는 개념이다. 네. 네. 맞네요. 그렇죠. 물어보고 우리 들어줄 시작을 때. 하는 거야. 물들여 그렇죠. 운동.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캠페인 네. 시작. 네.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물어보고 들어줄 때 평상시에 듣는 습관이 잘 안 되신 분들은 내가 5분 또는 10분 또는 15분, 20분을 이 친구가 또는 가족이 하는 얘기를 주의 집중, 온 정신을 집중해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하면서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여라고 제가 했는데요. 이제 제가 물들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연결하기인데 거기서 니은을 뺀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나중에는 이제 사회적 연결고리도 만들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은 이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이런 심리 전문가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연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상담센터. 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분들도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건 매우 도움이 되고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이 자발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우울증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상담센터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주고 들어주는 것까지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그분들의 삶을 더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 상담을 받으면 확실히 비포 애프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담 받기 전과 후가 현격하게 그 삶의 가치관이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아까 노현희 배우님도 그런 자기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우울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슬픈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청년기에.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대학원에서 우울증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런 우울감이나 우울증도 삶을 바라보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환경적인 어려움, 또 어떤 인간관계적인 갈등,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다 있겠죠.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그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말하자면 내가 지금 비관하고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거든요. 그럼 그 생각의 변화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우울증 치료를 약물 치료도 때로는 도움이 되시지만 심리 상담을 통해서 관점의 변화를 하시는 게 좀 더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완벽한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기서 궁금한 게 나는 생기는데 사람들이 정신적인 우리가 하다못해 감기 들면 당연히 내과를 가든 가서 치료를 받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내가 우울하다라고 할 때 병원을 찾기가 되게 위험해요. 정신병원 간다는 느낌도 있고 정신과 찾는다는 게 흔적이 되면 나 좀 그런 또 이상한 인식이 사람이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담센터와 정신과를 진료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 갑자기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게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게 안 좋게 남는 건지 상담센터를 찾는 건 의료보험이나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 정신과 진료 받으실 때는 당연히 병원이니까 의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물 처방 받으시거나 정신과 상담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보험이 적용이 되시고요. 근데 이제 심리상담센터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돼요? 네네. 와. 그래서 이런 게 돼야지. 병원 가는 것보다 상담센터는 가기가 좀 쉽잖아요. 문턱이. 네.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복지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는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 징후가 있는 분들을 잘 발견해서 이렇게 심리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제공을 해주는, 지금도 없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바우처 제도들이 있어서 가능한 기관들도 있고요. 이제 저희 센터는 작년에 오픈을 해서 아직까지는 그 바우처 제도 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데 이제 올해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청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바우처로 이제 이런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주민센터에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너무도 많은 또 조언들을 해주시고 해결책까지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게 왜 죽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만 없어지면 돼. 그리고 어떤 막 빚에 쪼들려서 막 궁지에 몰렸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어떤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기능을 상실을 했다거나 뭐 그러면은 바로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 있잖아요. 희망의 끈을 놓는 기로에 서 있는. 그리고 옆 사람들한테 또 민폐 끼치기. 나만 없어지면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뭐 해결도 평생 갚지도 못할 그런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그런 것을 왜 죽음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극단적인 뭐 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주변에. 요즘 그것까지도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큰 병을 얻었을 때도 이렇게 내가 왜 옆에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왜 피해만
끼치면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나만 죽으면 땡, 끝? 그러면은, 나로 인한 고통들은 이미 다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착한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 때문에 끝까지 고생 좀 해봐. 뭐 이런 개념이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 너무나 절망적인, 나는 아직까지 사지가 멀쩡한데 저런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울림을 주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걸 우연히 이렇게 발견했을 때 굉장히 제가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떠나서 깨달음. 아, 나 여기서 나 너무 행복하구나, 지금. 비교해보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심리학적으로 연구가 된 부분이에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행복한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상향 비교보다는 하향 비교를 한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조금 네.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조금 이 말은 좀 조심스러운 게 더 힘드신 분들한테 죄송할 수도 있는 말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이런 부분 감사해. 그래도 코로나 잘 극복하고 이겨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그쵸? 그럼 지금 막 전쟁통에 지금도 21세기에 그런 재래 전쟁이 일어나고 그쵸.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치안도 잘 돼 있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한국의 이런 안전한 네네.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기해하고 또 좋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롯해서 헬조선 엘조선이라는 얘기를 뭐 늘상 입에 네. 붙이고 다녔었죠. 이거 정말 한 7, 8년 전에였던 것 같은데 그런 단어들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도 우리나라 이만하면 참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네. 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럼요. 요즘엔 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국가 간의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도 하나의 베이스가 되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꼽아보면 감사할 게 참 많거든요. 그럼요. 만족이 없어서 그렇지. 항상 그렇게 하향 이렇게 나보다 못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래 아니야 난 지금 굉장히 행복해. 그러면서 좀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그러다 보면 좀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내가 나를 사랑해야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또 말도 있듯이. 그럼 이 시점에서 그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마 그 두 분 다 맞추실 것 같아요. 요번에 승패가 갈리겠네요. 네. 아까 다시 동점. 바깥 돌려보는 걸로. 이거는 주관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국가 행복 지수를 매년 연구를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년째 행복 지수 1위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나라를 맞춰야 캄보디아? 캄보디아? 이디오피아? 캄보디아? 물론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가 행복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한 연구 결과가 2023년도에 발간이 돼서요. 네. 이제 그 연구 결과, 그러니까 다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제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제시한 6년째, 그 행복 지수 1위인 나라. 저는 네. 캄보디아에 계셨죠? 이디오피아. 저는 믿기지 않고요. 지금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도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혀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데이터를 보고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조사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일단 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은 네.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럴 것 같지 삶의 않지만 어떤 질, 윤택하고 이런 걸 떠나서 오히려 저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후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네네. 나서요. 예전에 부탄이랑 이런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적은 있었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에 의하면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한 번 더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요? 네. 둘 다 둘 다 아니거든요. 아니군요. 네. 네, 아니에요. 저 그러면 네. 다른 나라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아까 캄보디아 얘기하신 캄보디아 하신 있었어요. 건가? 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도 아니에요? 들어요. 방글라데시도 맞아 들었던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가 나라 맞죠?
방글라데시 네. 나라 맞죠. 그죠? 방글라데시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네. 그 힌트를 드릴게요. 네, 다 북유럽에 속합니다. 그러면 북유럽이면 스위스죠. 핀란드? 핀란드. 핀란드. 네. 아이고. 핀란드가 6년째 행복지수 1위를 했다고 맞아, 맞아, 해요. 맞아. 어디 다큐멘터리인가 어디서 네. 본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맞아. 네, 최근에는 음. 그 여러 가지 연구 기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핀란드랑 관련된 퀴즈인데요. 네. 추가로 자일리톨 여쭤보면 아니죠, 정답. 자일리톨은 아니고 네. 네. 정답. 넘어가는. 재밌는 네 유머였습니다. 산타클로스? 핀란드 행복의 비결이 그러니까 퀴즈라기보다는 그냥 추측을 한번 해줘 보세요. 핀란드 행복의 비결이 뭘 것 같으세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는 그냥 하나 추정합니다. 음. 뭐냐면 의외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지수를 경제적인 가치로 많이 산정하는데 핀란드는 최고로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갭이 대한민국처럼 양극화가 되지 않고 좁을 것이다. 우와. 그걸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금. 세금을 적당히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벌고 못 버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게 경제적인 조건을 갖출 것 아닐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오, 세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언가 복지 같은 막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그 했었었거든요. 돈으로 예. 복지를 쓸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문화예술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어떤 여흥 이런 것들도 이제 무언가 예술은 남이 하는 것, 우리는 바라만 보는 것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활화되어 있게 어울림을 이렇게 할 수 갑자기 그 있는 얘기하니까 그런 그 말씀 너무 지당하신데 네. 대한민국이 최악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 부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살 수 있게 부자 감세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최악이야, 최악. 어쨌든 비교하자면 그런 나라는 아마 그것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핀란드 행복의 비결이 뭘 것 같은지 두 분이 한번 추측을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핀란드에 대해서 제가 조사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찰력에 일단 박수를 와. 네, 드리면서 일단은 핀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말하자면 좀 잘 사는 사람이랑 좀 약간 빈곤층의 격차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요. 네네.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거든요. 네. 대신 그걸 그 많이 번 것들의 상당 부분을 복지나 국가적인 전체적인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써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도 잘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정책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놀랍게도 1980년대 초반에 국가 자살 예방 프로젝트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너무 네. 바람직하다. 네, 진짜. 네. 그렇게 일찍? 일찍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초반에 시작이 됐고 86년에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1992년부터 96년까지 우리나라는 뭐 국가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 나라는 그 국가 자살 예방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네. 멋지다. 네. 그래서 92년부터 96년까지 이제 전문가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평생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 시민들이 이제 이런 자치단체나 여러 가지 그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 교육이나 진짜 이 방송을 국회에서 봐야 돼요. 네. 우리나라가 진짜 OECD 국가 중에 1위 그 오명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 하나 추가로 네. 결혼율이 최악이라는 거. 출산율. 그렇죠. 결혼율이 아니라 출산율. 저출산. 저출산율이 최악이라는 거. 네, 그게 네. 연관되어 있겠죠. 네. 그럴 수 살고 싶을 맞아요. 정도로 살기 너무 힘든 나라다. 이런 살기 거겠죠. 너무 힘든 나라다라는 그런 지표 중에 또 추가된 게 최근에 다른 사이트에서 봤는데 낭만적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비율도 우리나라가 높다고 합니다. 최악이구나. 네. 그래요. 그 정도까지. 네. 출산율만 낮은 게 아니고 네. 연애조차도 좀 뭐랄까 그러니까 출산율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 연결이 되는 네. 지점이 있죠.
그래서 이 핀란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개년 프로젝트를 통해서 심리적 돌봄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 또 동료 집단 활동,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마을 공동체나 이런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제 이웃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자살 예방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했을 때 2016년에, 그러니까 1990년에 비해서 2016년에 자살률이 5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을 네. 줄였어요? 네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즐거운데 뭐 딴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워낙 개인주의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그냥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또 개인 의견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또 집단 왕따 같은 것도 생기고 그게 또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게 이른 나이에는 자살 생각 막 삶에 찌들고 이러지도 않는데도 그런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내가 혼자 이즘에 그쵸 뭐 왕따죠 우리나라 말로. 네 그러면은 사실 다 싫겠죠. 이해합니다. 저는 우리 방금 말씀하신 거에 약간의 이견이면 이견인데 네. 뭐냐면 사회는 어쨌든 최악이든 아니든 개인주의화로 가는 건 거의 분명하다. 만약 그럴 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주의가 우리나라의 몇 배로 더 개인주의화된 나라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갈수록 선진국이 되든 돈을 많이 벌면 개인주의화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그러면 좋겠으나 네. 너무 그러면 좋지만 안 될 거다. 개인주의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래서 부의 적당한 분배와 복지를 네.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누가 갖춰야 된다고? 그렇죠. 국회에서 네. 좀 해야 돼. 네. 이 방송은 꼭 봐야 돼. 네. 감독님 말씀 듣고 되게 통찰력 있으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핀란드가 그렇다고 뭐 집단주의 문화가 있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행복할까라는 생각 중에 또 하나의 그 핀란드 사람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핀란드 행복의 비결과 관련된 그런 어떤 영상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그분들은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 사람들은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조사 연구 그러니까 조사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하면서도 아까 제가 퀴즈를 냈지만 왜 우리는 1등에 집착할까? 네. 행복 1위 나라 핀란드라고 제가 이제 퀴즈를 냈지만 왜 우리는 1등에 집착할까? 말하자면 핀란드 사람들한테 국가 행복지수 1위인 거 알아요? 그럼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관심도 별로 없을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네. 1등, 2등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비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 그래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상향 비교보다는 하향 비교가 낫다라는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이 비교의식 약간 줄 세우기에서 내가 몇 번째인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뭔가 결핍감을 느끼는 것이 우울감을 더 증가시키는 문제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게 제일 열받는 거잖아요. 네. 누구랑 비교 대상이 네. 된다는 게. 왜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넌 왜 저렇게 못해? 이제 그럴 때 뭔가 되게 우리나라가 1등 아니면 안 되는 막 그래서 입시 지옥이라는 말도 생긴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는 우리처럼 어렵지 않으나 예. 근데 졸업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 활동을 했고 얼마나 많은 체육 활동을 스포츠 그런 운동을 또 겸하고 있고 또 악기를 또 어떤 거를 다룰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졸업하는 항목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랑은 너무 딴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1등 아니면은 진짜 심한 말 1등 아니면 다 병신이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그 비교라는 게 굉장히
특히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나 기를 살려줘야 된다.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비교하는 동시에 손절각. 집에서도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든지 비교잖아요. 네. 명절 때도 왜 쟤는 뭐 시집장가 잘 가는데 넌 뭐 하고 맞아요. 있니? 뭐 이런 거서부터.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젊은 분이신데 한국에 들어오면 그 비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다시 외국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네, 한국에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비교의식이나 어떤 1등만 기억하는 사회, 이런 풍조는 어떻게든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기 위한 영화를 저희가 만든 게 바로 스위트홈입니다. 네. 맞아요. 거기 엄마 역할로 그러니까 내 아이가 네. 왜 전교 1등밖에 안 돼? 전국 1등을 해야지. 이런 엄마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그 비교를 마구마구 하는 그런 최악의 그죠. 캐릭터였는데 아. 지금 이런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요. 1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은 살만해요. 네. 1등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 그거보다 네. 1등, 2등, 3등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너보다 높다, 낮다가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평등하다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다르다. 네. 다르다. 그러게.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니까요. 네. 나의 장점이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사람, 뭐, 좋은 면이 있으면은, 뭐, 벤치마킹 하든 흡수하든 그냥 부러워하든 그럼 되는 거고. 근데 나의 삶에 대한 그런 존엄? 이런 것들을 좀 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멋진 말이에요. 나의 삶에 대한 존엄. 느끼면 타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네. 비교돼서 위축당한다는 생각 안 할 수도 비관도 있으니까. 하지 않고. 그것을 정말 진정성 있게 느끼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그 존엄함, 존중도 자연스럽게 그쵸, 따라오는 것 같이 같아요. 되죠, 네. 동반이.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게 뭐 무관심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라는 각자의 삶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잘못된 개인주의 내지는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존엄성을 인정하듯이 타인의 삶도 그 존엄함을 인정하는 게 출발점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연결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우리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에게. 네. 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 섭취하시고 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괜찮네요. 그 다른 나라 벤치마킹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들리실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행복지수 현재 57이고 57위? 네, 핀란드는 1위고 하니까 핀란드의 어떤 제도 중에 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요. 네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노현희 배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이 무료이기 때문에 입학은 자유로워요. 네, 너무 그리고 좋아. 네,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 네. 맞아. 막 19살 때, 18살 때 막 입시 공부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먼저 일하다가 나중에 또 공부하고 싶으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을 많이 내니까 가능한 거죠. 네. 즉 입학은 그러니까 교육이 무료라서 입학이 자유로운데 이제 졸업은 힘들죠.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이제 정말 공부할 사람 와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교육 제도가 참 부러웠고요. 그다음 삶의 선택의 자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행복 연구 그 지표 중에 삶의 선택의 자유 항목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모르겠어요. 두 분한테도 지금 여쭤보진 않겠지만 내가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라고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얼마나 느끼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점수가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핀란드는 그런 부분이 좀 높고 부패에 대한 인식도도 우리나라는 좀 높은 편인데 이 나라는 낮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치, 사회, 문화, 사회적인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봤을 때 부패 정도가 좀 낮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니까 진짜 지금 상황이 최악이네요. 최악.
아, 이거 시트콤을 만들겠어. 뭐 크리미널 패밀리야. 그런 인간들이 하여간 네. 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첫 회 너무 진중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진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렇게 주제가 일단 무겁고, 그리고 저희가 또 전에 한번 했었을 때 뭐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때 또 너무 저희가 그 본심과 의도와 달리 막 그런 악성 댓글에 또 좀 시달렸던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또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쯤 한번 곱씹으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요즘 또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다 보면은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다 또 나쁜 선택을 옳지 않은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했었고, 그래서 두 분을 만나서 저도 뭔가 새 삶을 얻은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하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댓글을 아주 심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여러분 보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낫는데, 만약 여기에 댓글이 달릴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안 봐요. 피드백이 없다고 말해야 될까? 그렇지만 제 생각을 얘기하면 남들도 얘기할 수 있는 당연히 흔히 말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내가 들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냥 그래. 그래라. 뭐 저희 계정에 있는 뭐 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건 지워버리면 되죠. 뭐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들은 걸 지우지도 않아요. 그냥 냅둬. 네. 아예 지우지도 않고 냅둬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러니까 네. 사실 저는 약간 정신 건강이 맞아. 행복회로로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멘탈이 더 훨씬 강하시네요. 더 강하신 거죠.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 누구한테 추천. 어. 그런가 보다. 지워버려도 좋고. 네.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미친 애들이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라는 그러니까 거지. 어떻게 다 모든 취향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연예인 걱정은 세상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지 악플은 싫습니다. 그래도 쉬는 거 싫죠. 예,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뭐 아주 중요한 얘기로 진전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서, 그야말로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동네북도 아닌데 갖가지 핑계를 대고 공인이라는 입장을 갖다 붙여서 정말 심각한 끔찍한 얘기를 갖다 붙는데 하지 말아야지. 네. 하지들 좀 마라. 아니 계속 제가 여기 집착을 한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죽은 연예인 많아요. 맞아요. 정말요. 얼마나 막혔어요. 네. 너도 시달려 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똑같이 받으면 얼마나 할까. 맞아요.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봐야지 그런 행동을 안 하지.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됐어. 채널 돌려버려. 저는 네. 그런 방향을 이제 제안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정말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이제 감히 물들여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서 제가 아이디어 얻은 거 아니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오. 네. 이게 오리지널인가? 이게 네. 오리지널인가? 네. 오늘 저작권 대로 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네. 물들연. 네. 물어보기, 들어주기, 연결하기. 그래서 그 운동을 이제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저희 간섭과 관심의 차이는 뭘까? 이게 되게 우리나라 문화에서 고치잖아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간섭과 관심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두 분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주기, 물들여 같은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굉장히 고마울 수도 있는 거고, 입장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저는 이런 질문하니까, 네. 와, 이거 진짜 역시 이 세상은 좋은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오늘 얘기하다가 온도 얘기를 했어요. 정서의 온도가 중요하다. 말의 온도. 상대방이 전달한 게
나에게 느껴지기에 체감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은 야 간섭이야. 또 어떤 말은 관심이구나. 이 온도가 중요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시달리셨나? 오늘따라 뭔가 깨달음에 스트레스 받으신 게 있나 깨달음의 봐요. 경지. 저는 네, 사실 타인으로부터 그런 정서를 많이 전달받지 않고요. 네. 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기 맞아. 때문에 생각하는 거지. 네. 어쨌든 온도다. 아, 온도다. 와, 지금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저는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제가 생각한 정답은 아니고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일해라 절해라 하면 간섭이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럴 때 죽지 마. 이것도 일해라 절해라. 약간 조큰데 안 웃으시네요. 아, 네. 우리가 좀 심각한 프로그램 맞네. 네, 일해라 저 네. 일해라 이래라 명령조로 네, 네. 이야기를. 그러니까 뭔가 자꾸 조언을 하는 게 간섭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제가 물들여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그거면 충분해요. 네. 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그랬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말해줘. 네. 이렇게 하고 때에 따라서 정말 심리상담센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연결해주고 그 방법을 제가 지금 제안한 방법을 실천하는 거는 일종의 정말 필요한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따뜻한 온도로 그 똑같은 질문도 물어볼 때도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부드러운 시선으로 또 톤으로 물어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왜 전문용어로 오지라퍼라고 하잖아요. 네. 다 안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간섭에 가까운 것 같고 맞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감동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 감동받은 포인트가 가족의 방을 은근슬쩍 청소해주자. 해법.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의 방을 청소해주면서, 그러니까 물론 싫어하는 자녀분들 많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때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호자로서, 양육자로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과 어떤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건 파악을 하시긴 하셔야 되니까, 그런 따뜻한 관심으로, 좀 더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방법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묻고 하면 못 하거든요. 묻고 하면 못 할 것 같다. 허락을 안 해줘서 하지 마! 딱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이 내 아이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괜찮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핑계거리를 얘기하면 욕먹진 않는다. 이런 개념이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한 차원 높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일 만큼 청소를 해줘라. 너무 좋네요. 네. 청소를 하는 아이디어는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출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역시 학자적인 입장. 그래서 감독님이 제안하신 아이디어가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도구들을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거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네. 이제 모으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네. 거예요. 네. 정말 최고의 오늘 청소하는 거 그거 하나만 건지셔도 그거 하나만 딱 건져도 여러 사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라고 해서 진짜 괜히 핸드폰 보고 막 이러면은 그런 것도 개인 생활 침해를 당하는 것 같은 불쾌감을 또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거, 네가 할 일 내가 대신 해준 거야. 생색도 내면서. 핑계거리가 좋아요. 네, 살필 수도 있고 일석이조입니다. 관련해서 높아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자녀분들이 이렇게 낙서하거나 한 거 함부로 버리지는 않으시는 게 좋고요. 네, 다 필요한 메모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릴 건 여기다 모아놨어 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꼭 필요하겠네요. 네네. 꼭 필요. 자기 방 나름대로 질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맞아. 대신
뭐 쓰레기 똥이나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그리고 뭐 그런 걸 좀 깨끗하게 치우면 기분은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사실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물들여 운동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듯이 뭐 술이나 이런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무언가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해피해지는 이 경험이 오늘 저는 너무 소중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힐링이죠, 뭐. 네, 오늘 힐링하러 온 건 아니고 일하러 왔는데 힐링을 하고 가네요.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중한 분들 함께 모셔놓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 중에 꼭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존속사례, 비속사례 이 모든 것들을 통한 동반 자살은 실질적으로 살해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자살을 결심했다 해도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한다는 것은 남겨진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지 알기 때문에 데려간다는 말도 안 되는 환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야말로 살해고 살해 후에 두 분의 결정은 성인들이 결정할 것인데 아이들을 함께하는 것은 끔찍한 살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없는 아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혹시나 불행한 결정을 한다 해도 미래를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들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야기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물들여 캠페인을 시작하는 첫날이 시작되었네요. 자, 여러분 물들여 프로젝트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